오늘은 거짓말 이야기부터 할게요. 2026년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상속세 부담에 한국 떠나는 부자들 세계 4위, 연간 고액 자산가 순유출 2,400명. 4일 뒤 대통령이 이걸 가짜뉴스라고 공개 비판했어요. 3시간 뒤에 대한상의가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다음날 산업부가 감사에 착수했어요. 보도자료 하나가 4일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대한상의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까지만 다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2,400명이라는 숫자 어디서 왔을까요? 출처는 영국 이민 컨설팅 회사 헨리 앤 파트너스예요. 매년 부자 이동 보고서를 발표하는 곳입니다. 이 보고서의 원문을 보면요, 한국 고액 자산가 유출 원인이 뭐라고 돼 있냐면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 경제 불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한상의 보도자료에는요, 50에서 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보고서에 없던 인과관계가 들어간 거예요. 국세청 데이터도 한번 볼게요. 상속세를 내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 연간 139명입니다. 2,400명 대 139명. 물론 측정 기준에 따라 달라요. 헨리 앤 파트너스는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이 기준이고, 국세청은 실제 상속세 납부 후 이주가 기준이에요. 단순 비교는 안 됩니다. 근데 대한상의는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400명이라는 숫자만 딱 내놓은 거예요. 나중에 대한상의가 뭐라고 했냐면요, 작년에 언론에서 비슷한 내용을 봤다. 큰 문제 없을 거라 판단했다. 대한상의는 민간 로비단체가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에요. 정부와 기업 사이 공식 소통 채널이죠. 그런 기관이 팩트체크 대신에 언론에서 봤으니까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이죠. 숫자를 의도적으로 끌어와 여론을 움직이려 한 것처럼요. 근데요,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대한상의가 저 보도 자료를 낸 날짜를 다시 한번 볼게요. 2026년 2월 3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24년 여름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는 안이 나왔어요. 국회 표결을 했고 찬성이 98명, 반대 180명으로 부결됐죠. 그리고 2025년 3월, 이번엔 75년 만에 상속세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안이 나왔어요.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 국회에 제출됐고 11월에 조세소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세수 2조 원이 줄기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하다였어요. 보류된 거죠. 공제 한도를 확대, 이것도 미뤄졌습니다. 3번 시도해서 3번 좌절된 거죠. 그리고 그 직후에 나온 게 2,400명 보도자료예요. 자, 그러면 이 보도자료에서 대한상의가 실제로 요구한 게 뭐였는지 볼게요. 세율 인하가 아니었습니다. 연부 연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달라. 상장 주식도 현물 납부를 허용해달라. 주식 평가 기간을 확대해달라, 이거였어요. 세금을 깎아달라가 아니라 내는 방법이라도 바꿔달라는 거였습니다. 비유하자면요, 병원비를 깎아달라고 3번 갔는데 3번 다 거절당했으니까 그럼 할부라도 길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요구 자체는 과격한 게 아니죠. 문제는 그걸 포장한 방식이죠. 2,400명이라는 자극적인 숫자를 가져다 붙인 겁니다. 여기서 좀 묘한 타이밍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월 11일 대한상의 사건이 터진 지 불과 며칠 뒤에요. 재정경제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으로 허용하려는 거 아닌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세제실과 검토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비상장 주식은 물납이 돼요. 근데 상장 주식은 안 됩니다. 이걸 허용하는 게 대한상의가 요구한 것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미 검토하고 있었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한상의가 원한 것 중 일부를 정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는데 대한상의가 2,400명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온 바람에 대화 자체가 엎어져 버린 거예요.
이 두 사건의 관계가 정확히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원래 별개로 진행되던 건지 보도자료 사건 때문에 오히려 꼬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팩트만 놓고 보면요, 2400명 논란이 터지기 전까지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소동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논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들은 뉴스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소개해 볼게요. 박창원 대표고요. 70세입니다. 대한플라테크라는 회사를 32년간 운영했어요. 매출은 50억 원 규모고요. 아들이 대기업 다니다가 가업을 잇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계산해 봤겠죠. 세율이 40% 이상이에요. 근데 현금이 없습니다. 공장이랑 기계는 있는데 통장은 비어 있는 거죠. 32년간 경제에 기여했는데 마지막이 세금 폭탄이 될 줄은 몰랐다. 박 대표 인터뷰 내용이에요. 한 분 더 볼게요. 한기만 대표, 제조업 35년차. 1991년에 산 공장 부지. 그때는 얼마 안 했는데 지금 시세가 50억이 넘었대요. 최고세율 50% 구간입니다. 은행 이자랑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이 세금을 어떻게 내냐. 10년 동안 아들한테 기술을 가르쳤대요. 근데 이제 넘기는 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를 보면요, 중소기업 CEO 83%가 가족 승계를 원한대요. 근데 42%는 세금 때문에 매각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여기서 구조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병선 전 중견기업 연구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계를 앞둔 기업은 소극적으로 변한다. 투자를 줄인다. 혁신을 안 한다. 왜냐면요,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상속세도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요, 성적이 오르면 벌을 더 받는 학교에 다니는 격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이건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 이게 정해진 게 2000년이에요. 26년 전이죠. 그때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2억 원대였어요. 지금은요, 중위가격이 10억을 넘는다는 보도도 나오죠. 집값은 5배 이상 뛰었는데 공제는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뭐가 벌어졌냐면요, 상속세를 내는 사람 비율이 10년 전에 2.6%에서 지금은 6%대까지 올라왔어요.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중산층이 점점 과세 대상에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해보자면요,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고 계단은 26년째 공사 중인 건물이에요. 근데 매년 입주민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유산취득세 전환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깁니다. 15억짜리 유산을 자녀 3명이 나눠 받으면 과세 기준은 15억 전체예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요, 각자 받은 5억 원씩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세율 구간이 낮아지니까 세 부담이 확 줄어들죠. 기재부 세제실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세자 비율이 6.8%인데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OECD 24개국 중 우리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4개국 뿐이에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나머지 20개국은 이미 유산취득세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정부가 이걸 추진했는데 국회에서 세수 2조 원이 줄어든다면서 보류한 거예요. 2조 원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연간 400조 원 세수에서 2조면 0.5%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보는 사람 몫입니다. 3편에 걸쳐서 상속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편에서 만난 산속빵집 사장님, 30년 넘게 빵을 구웠는데 가업 상속 공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아들한테 넘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분이었어요. 2편에서 만난 김 과장님은 서초동에 15억짜리 아파트 하나, 통장에 2천만원, 26년 전에 정해진 5억 공제 때문에 상속세 대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3편에서 만난 박창원 대표, 32년간 회사를 키웠는데 키운 만큼 세금이 커져서 아들한테 넘기려면 공장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아무도 부자가 아니에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부자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도 해외로 안 떠났어요. 그냥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한 제도는 26년째 멈춰있고 바꾸려는 시도는 3번 다 막혔고
그 사이에 터진 건 숫자 싸움이에요. 2,400명이 맞느냐 139명이 맞느냐, 세율이 높으냐 낮으냐, 세수가 줄어드느냐 마느냐. 그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빵집 사장님은 오늘도 새벽 4시에 반죽을 치고 있고, 김 과장은 여전히 통장에 2천만 원이고, 박 대표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제도는 멈췄는데 사람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계속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상속세가 높아야 하는지 낮아야 하는지. 그건 저도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보여요. 어떤 방향이든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나쁜 선택이라는 거죠. 26년째 멈춘 건 세율이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버린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이분들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일이 있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한번 해봤습니다. 산속빵집의 비밀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긴 시리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